자, 알고 살자 유튜브 채널과 다준다 연구소가 주최하는 9번째 경제 토론회. 자, 오늘은 한국형 뉴딜에 관해 네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발표를 다 들어보니까 이 한국형 뉴딜의 문제점이 뭔지도 공통적으로 다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용기가 없다. 용기가 없는 소심한 뉴딜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뉴딜이라는 말의 원조는 루즈벨트 대통령이잖아요.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에는 그 부자들의 세금을 90%까지 걷었어요. 소득의 90%를 세금으로 걷어서 그걸로 뭐 테니시당 위협 개발도 하고 복지 수준도 확 끌어올리고 그 엄청난 사실은 기득권층과 어떤 이익 집단의 반대가 예상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2차 세계대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빵 하고 터지니까 야 이거 히틀러한테 뺏기느니 혹은 그 이후에 공산주의자들한테 뺏기느니 차라리 정부한테 세금으로 내서 미국이란 나라를 더 새롭고 부강하게 만들어야 그나마 내가 가진 거라도 지킬 수 있겠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플러스 그 루즈벨트라고 하는 거의 뭐 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뛰어난 정치인이 그걸 아주 교묘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전략을 통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또 밀어붙인 거죠. 그래도 루즈벨트는 그걸 하기 위해서 무려 4번이나 대통령을 전무후무한 미국 역사에서 4번이나 4선 대통령을 역임하면서 이제 그걸 추진한 건데 그에 비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딜이라는 거 사실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좀 미안할 정도로 너무나 소심하고 그리고 너무나 어떤 기존의 이 집단의 반발을 다 피해가는 이렇게 하면 반발 안 나오겠지 하는 이제 모든 반발을 다 피해가면서 그냥 누구나 봤을 때 뭐 이렇게 장밋빛 뭐라고 딱히 뭐 이렇게 걸기가 어려운 그런 청사진만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전문가분들이 다들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비판적인 의견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공통 질문은 첫 번째는 그럼 결국 이런 이익 집단이나 기득권의 양보를 이끌어내야 사실은 정말 큰 새로운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그런 거 다 피해가고 있단 말이죠. 현 정부의 발표를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그 김혜경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공론조사 같은 방식을 통하면 조금 이제 그런 반발을 좀 우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혹은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제안도 해주셨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새로운 사회적 개혁을 하기 위해서 기득권층의 양보, 혹은 이익 집단과의 어떤 이해관계 조절이 필요한데, 절충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득권층의 양보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뭐 그거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대웅 선생님부터. 어려운 질문을 저부터 시키니까. 사람이 자기 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건데 일단 처음에 도입부에 말했듯이 미국이 양보할 때 미국이 몰락할 수도 있고 나라가 이상해질 수도 있고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고 또 독재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개혁이 됩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니까 이제 개혁을 생각하는 거고 지금 기득권층은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개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냥 간단한데 실은 정부가 이제 두 가지 점에서 그 기득권층의 어떤 기득권을 포기하게 시키려면 얘기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 이대로 가면 굉장히 어렵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잘 사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닙니다. 이 문제를 대한민국이 다 나빠지면 지금 뭐 쉽게 말하면 강남에 집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돈 많이 가진 사람도 다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또 특히 이제 그분들의 자식들이나 손자들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계속 설득을 해야 됩니다. 장밋빛만 주어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 미래가 많이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기득권층이 얼마나 많은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는 그런 학술 단체 이런 아니면 그런 운동 이런 것들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치 지도자, 제가 말하는 성공한 정치인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특권을 갖고 있거든요. 월급도 많이 받지, 대우도 엄청나게 자동차에 비해서 해갖고 기차도 공짜, 병원도 공짜, 그냥 연금도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이 좀 해주고 그걸 좀 내려놓겠다고 하는 이런 정치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운동도 해야 돼요.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결국은 기득권층이 양보가 되는 거지. 참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같은 얘기, 뭐 이런 얘기만 그냥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기득권층 양보는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발표에서 말씀하셨지만 선출직인 정치인들부터 그럼요. 먼저 자기 기득권을 좀 내려놓지 않냐. 예를 들면 연봉을 줄인다든가. 그럼요. 사실 뭐 그런 건 정치인들은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포퓰리즘적으로라도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제가 어떤 그런 유력한 정치인한테 그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더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 근데 그분 자기들이 쓰는 게 많으니까 실제로 네, 그래서 그 국회의원 그 자리 유지하는 돈 많이 들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대통령은 어차피 임기도 끝났고 더 이상 출마할 것도 아니니까 대통령부터 연봉 2억인데 1억으로 줄이겠다든가 뭐 그런 거 한번 선언적으로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로 월급을 다 기부한 적이 있긴 있어요. 대통령이 왜냐면 그분은 원래 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팩트 체크 하나만 바로 잡으면 국회의원들이 기차나 비행기를 공짜로 타는 건 아닙니다. 옛날엔 그랬는데 그 특권은 이미 문제가 돼서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팩트 체크가 바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박광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질문이 네. 이런 뉴딜을 하면서 어떤 기득권층하고 그 갈등이나 이제 이런 건데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경제 산업 관점에서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린다 이러면 새로운 산업을 우리가 들여온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존 산업하고 어떤 갈등 관계가 생기겠죠. 근데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새로운 산업을 외부에서 우리가 안 하던 걸 들여온다라는 관점보다는 기존에 있는 산업을 어떻게 진화시킬 거냐.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도 기존에 있는 산업을 진화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30년, 40년 동안 육성시켜온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산업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이 산업을 디지털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한 단계 위로 진화를 시키면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걸 제가 먼저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도 그 서두에 경제 성장기에 있을 때하고 경제 성숙기는 여러 가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게 이 소위 혁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성장할 때는 경쟁 우위 혁신을 하거든요. 내가 남보다 잘하는 혁신을 하죠. 그래야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땡기고 하는데 이 경제가 성숙기에 들면은 그런 경쟁 우위 혁신이 서로 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공멸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왜 이 시장이 세츄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갉아먹는 그런 구조가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제가 성숙기에 들면 여러 가지 사회가 또 지적인 수준이 올라가면서 많은 규제가 발생하게 되고 환경 규제, 안전 규제 이런 것들이 이 사회가 아직까지 지식 수준이 낮을 때는 그걸 문제시하지 않거든요. 먹고 사는 게 더 급하니까. 그러면은 사업이라는 이런 산업이라는 것도 결국은 환경 적응업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규제 때문에 혁신이 안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규제도 새로운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득권과 뭐 이 사회 약자층하고 새로운 사업하고 이거 이제 서로 그 갈등 관계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혁신을 경쟁 우위 혁신에서 포용적 혁신으로 바꾼다면은 저는 또 경제 성숙기에는 반드시 혁신 패러다임이 포용적 혁신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럼 이 포용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 포용이라는 게 뭐 남한테 양보하는 그런 포용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규제는 다 필요한 규제거든요. 다 그 규제 뒤에는 취지가 있거든요. 어떤 걸 보호하기 위한 거. 그걸 다 포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그 규제에 적응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경쟁사도 포용하는 거죠. 그게 요즘 융합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타다도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서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경쟁 관계에 있다 지금 택시 업체들을 인수를 해가지고 같이 공생을 하는 쪽으로 바뀌어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어떤 포용적 혁신이 즉 융합이거든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혁신 이런 게 다 포용이거든요. 사회를 포용한다는 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 성장할 때는 경쟁 우위 혁신을 해서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기업 더 키우면 됐단 말입니다. 그게 칭송받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사회가 그걸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규제로 압박을 하고 또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한 단계 위의 혁신, 포용적 혁신으로 가는 거다. 이건 어떤 윤리적,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혁신은 포용적 혁신으로 가야 된다. 그런 포용적 혁신으로 기업들이 갈 때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갈등 관계도 난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박광희 대표님은 산업환류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계속 얘기를 해오고 계시니까 그것도 그 기존 산업을 오히려 해외의 새로운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빈자리에 어떤 새로운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룸을 열어주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하고 계시다는 점 좀 설명드리고요. 최 팀장님 아까 특히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결국 기존의 한국형 뉴딜, 한국화 뉴딜이라는 게 주로 기존 산업 혹은 기성 세대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하려다 보면 기존 산업 기성 세대와 또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텐데 그런 반발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 질문을 봤을 때는 양보를 절대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사회가 이렇게 불평등하고 불안정하고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힘들고 위축돼 있으면은 그런 기성 세대들한테도 이런 게 좋지 않다? 모두에게 좋지 않다. 이런 게 조금 인식이 되면은 이제 본인의 이익이 됐을 때 이게 저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저는 일단 뭐 기대를 하기보다는 전 어쨌든 정당에서 활동을 하니까 그래도 이제 이런 청년들이나 좀 이렇게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스스로 좀 조직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힘의 균형이 맞아야 협상을 하든 타협을 하든 하는데 지금 미래 세대는 너무 기성 세대에 비해서 민주화 세대, 산업화 세대에 비해서 너무나 사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뭐 신산업 분야를 대변해서 목소리를 일단 투표도 잘 안 하고 투표율도 적고 인구도 좀 적어지고 있고 오히려 그런 게 오히려 좀 어려운 조건인 것 같고요. 우리 김영기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양보를 안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모두가 힘든 상황이고 나의 이해관계를 모두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낼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선 전제 조건은 쉬운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쉬운 길로 가려다 하다 보니 가령 정치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존에 규합되어 있는 조직들의 목소리를 듣는 편이 가장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산업보다는 기존 산업 그런 기득권의 이익에 목소리를 기울이게 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어지다 보니 혁신 뭐 그거 말로는 쉽지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다들 자기들의 사정만 이해해주길 바라는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깬 사례들에 좀 더 주목을 하게 되는데 가령 최근에 이제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을 결국 통과를 시켜냈잖아요. 근데 유치원 3법도 가장 통과되기 되게 어려웠다라고 목소리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지역구 내에서 그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이겨내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기민하게 자료들을 모았고 전략적으로 이거 이슈 파이팅을 했기 때문에 유치원 3법이 발의가 돼서 통과까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쉬운 길로 가지 않으려는 정치인들이 특히 많아져야 된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일반 대중 혹은 규합되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디인지를 좀 더 기민하게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고 저는 그 방식으로서 이 사람들도 어쨌든 이런 우리가 듣지 않은 큰 목소리들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할 때 그럼 어떤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가를 보면 저는 공론조사가 그거의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론의 목소리를 어쨌든 한번 크게 빵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의 기점으로서 공론조사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전략적으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으로서 공론조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김대수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려면 지역구 중심 정치가 아니라 비례대표 중심 정치가 돼야 특정 지역구의 이해관계나 그 학교에 있는 무슨 그 지역에 있는 유치원 원장님들의 이해관계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전국을 보고 전국을 보고 큰 구조 개혁을 하려면 이제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특정 지역에 묶여 있는 지역구 정치는 사실 그런 정치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유럽에서 이런 큰 개혁들이 쉽게 일어나는 이유는 비례대표 중심의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큰 개혁을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어떤 정치인이 그런 걸 한다는 건 굉장히 또라이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한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박용진 의원이 최근에 그런 걸 했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정치를 한 거죠. 본인으로서는 훨씬 더 쉽게 정치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옛날에 대통령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그런 식의 정치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엄청난 지지율 떨어지는 걸 감수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비극적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것도 사실 그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지지층이 다 떨어져 나가서 마지막엔 정권도 뺏기고 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인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리스크를 감수하라는 얘기다. 근데 그렇지만 그들이 아는 누가 하겠느냐. 그들이 그나마 이런 그 큰 개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집단인 거죠. 왜냐면 특정 어떤 세력이나 일개 한두 명의 지식인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런 용기 있는 정치인, 옛날에 루즈벨트나 노무현 같은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건 다시 한번 또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프랑스에서 마크롱이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가 이 한국형들 관련해서 주로 정부를 대표해서 설명하시는 분이 김상조 정책실장이잖아요.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 딱 발표한 다음 날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그때 이제 한국형 뉴딜을 쭉 한 20분가량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공들여 설명했던 게 그 학교에 있는 스마트 칠판 도입이에요. 이게 이제 이른바 그린 뉴딜, 스마트 뉴딜의 아주 대표적인 사업으로 전국에 있는 초등고등학교에 이 칠판을 스마트 칠판으로 바꾸겠다. 이게 터치스크린 방식의 스마트 칠판으로 바꾸겠다는 걸 한참을 그냥 이렇게 한 절반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이 아주 대표적인 그 문제점을 보여주는 정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그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돈은 다음 세대가 부담하는 거고 뭐 국채를 발행하든 아니면 뭐 세금을 더 걷든 아무도 반대할 리가 없고 사실은 뭐 칠판 바꿔주게 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바꾸려고 하고 소프트웨어를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칼럼도 썼지만 사실은 교육과정을 바꾸는 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엎어져 자는 이유는 칠판이 스마트하지 않아서 엎어져 자는 게 아니잖아요. 칠판에서 터치스크린이 안 돼서 엎어져 자는 게 아니라 50년대, 6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교육과정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 배워봐야 내 인생에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나하고 상관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저걸 억지로 가르치니까 나한테 그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엎어져 자는 건데 그런 교육과정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돈이면 되는 거 그리고 그 돈은 어차피 내 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 식의 어떤 개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 칠판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한국형 뉴딜의 문제점 그래서 결국엔 그러면은 이거를 실제로 소프트웨어적인 혁신, 하드웨어의 혁신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교육 분야에서 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거꾸로 우리 최 팀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아까 또 그런 얘기 마침 교육개혁이라는 얘기도 하셔서 네, 맞아요. 저도 어쨌든 이 필요성에는 너무 통감을 하고 왜냐면 너무 고통스럽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컸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공부가 부족해갖고 왜 이게 안 바뀔까 예전부터 왜 안 바뀔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긴 했는데 좀 저도 뾰족한 수는 지금 잘 모르겠고 어쨌든 필요성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네,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박광기 대표님은 또 아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어떤 지식 그 한국형 뉴딜의 목표로 지식 서비스 산업화를 이제 주장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교육개혁하고도 대화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게 더 필요한가요? 제가 이제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사업을 하나의 국가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그 국가 산업으로 키운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이제 키운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사실 한 가지 후보가 저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디지털 교육.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개방 경제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는 먹고 사는 나라란 말이죠.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게 강점이 있다라고 봐주느냐가 결국 브랜딩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가 잘 왔다라고 아무리 얘기해 본들 소비자가 그걸 인정을 안 해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한류라는 게 있지만 우리가 압축 성장을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는 인재 교육을 키웠다라는 게 굉장히 해외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육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교육이라는 것도 저는 진화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산업화 때는 많은 표준 인재를 필요로 하잖아요. 산업이 막 발전하니까 그 수요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 공장 인재지 않습니까? 표준 인재를 찍어서 이제 내다 보니까 1등서부터 뭐 이렇게 등수를 매겨서 이제 했는데 그런 교육이 우리는 개혁의 대상인 교육이 저 개발도상국 베트남 같은 데 가면은 우리 교육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서 우리 수능 시험까지 지금 그대로 가져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 표준 인재를 양성하던 교육은 실효를 다 한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 과거에 우리 교육이 잘못됐다라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요번에 이제 그 정책실장이신가 그분이 이제 여기 10대 딜 중에서 이제 그 스마트 교육 관련해서 인프라를 얘기하셔서 저는 아주 좋은 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제에 이거를 국가 산업화를 시킨다면은 저는 세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뭐냐면은 이 디지털 교육이란 걸 우리는 그걸 원격 교육, 뭐 비대면 교육,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좀 가시화됐지만 원래 이 교육은 앞으로 와야 될 교육의 형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의 교육이 아까 제가 공장 인재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교실과 선생과 학생들을 집단으로 모아놓고 하는 그 교육 체계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깨져야 되거든요. 개인 맞춤형으로 자기 주도용으로 그러니까 수월성 교육이다 뭐 평준화 교육이다가 아니라 다 각자 소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가야 되는 게 미래 교육의 방향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교육은 지금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은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AI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다 기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융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소위 에듀테크거든요. 이 에듀테크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김상조 실장이 얘기한 거 한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멀티미디어 베이스드 교육 환경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교실이 있는 그 피지컬한 이런 물리적인 교실과 교육 체계가 아니고 그야말로 집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물질적 세계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디지털 인프라, ITC가 갖춰줘야 되죠. 5G도 깔려야 되고, 뭐도 깔리고 다 해야 돼. 그게 이제 환경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학교에 이제 뭐 스마트 칠판도 만들고, 애들 PC도 태블릿도 나눠주고, 집에다 5G도 들어가고, 그게 다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인프라가 있고, 그걸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이번에 디지털 뉴딜 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교육 이 인프라만이 아니라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이 내용 속에 소위 말하면은 맞춤형 교육 플랫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기술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학생 개개인의 이 성적을 트래킹을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필요한 교과목을 제안해주는 그런 이제 이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여기에 이제 수백 개의 솔루션들이 들어가겠죠. 원격 교육이다, 뭐 줌이다, 뭐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통째로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소위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되는 거거든요. 이 플랫폼이 아직 지배적인 플랫폼이 없어요. 저는 이걸 대한민국이 해야 된다고 봐요. 왜? 지금 구글이라는 거는 전 세계 검색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아마존, 알리바바는 커머셜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은 소셜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지배적인 플랫폼 지배자가 나오지 않은 게 뭐냐면은 교육 분야예요. 그리고 이 교육 분야는 앞으로 21세기에 엄청난 레이버 인텐시브 비즈니스입니다. 이때까지는 공장이 레이버 인텐시브 했잖아요. 많은 직공을 필요로 했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교육은 왜 레이버 인텐시브고 지식 산업의 넘버원이냐 하면 요게 이제 두 번째요. 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앞으로 디지털 교육이 되면 이 콘텐츠가 다 바뀝니다. 그냥 단순히 텍스트가 디지털화 되는 게임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교육은 동영상, 게임, 그 다음에 이 뭐 저 웹툰입니까? 웹툰, 영화 이런 걸로 다 인터랙티브한 콘텐츠로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보면서 공부는 스스로 되게 하는 콘텐츠로 다 이게 신개념 콘텐츠로 바뀌어 가야 되거든요. 멀티미디어 교육 인바이런먼트 환경, 그 다음에 그걸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플랫폼, 그 다음에 그 속에 넣어야 되는 신개념 교육 콘텐츠, 이 세 가지 사업이 전체 디지털 교육 환경인데, 세 번째 이 디지털 콘텐츠 이게 어마어마한 레이버 인텐시브 한 거예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회사인데 이 회사가 대주를 뽑는 것보다도 저기 뭡니까 넷마블이 작년인가 1,400명인가를 대주를 짜만 뽑았어요. 이 회사 게임이 안 되는 회사 아닙니까? 하나는 뭐 100몇 조 회사가 하나는 뭐 2조인가 3조 회사인데 엄청난 레이버 인텐시브고 다 대주올 인력들을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개발,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이.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요번에 교육 쪽 항목을 그 하나를 이제 인프라만 넣었는데 차제에 이 뉴딜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다 만나하고 또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교육. 우리 송도 교육 포럼 왜 여기서 했어요? 지금 유엔도 대한민국을 그 저 뭡니까 그 저 교육의 그걸 스템 교육이라 하죠. 스템 교육의 메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미 브랜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디지털 에듀테크 교육 플랫폼은 대한민국이 지배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고 그걸 잘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가 있느냐? KT, LG U+, 삼성전자, LG전자. 지금 5G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소프트는 우리가 다 기술 다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게임 회사 있잖아요. 전 세계 사교육, 줄넘기 사교육까지 있는 데가 강남입니다. 그 사교육이라는 부작용이 사실은 우리가 그걸 아까 제가 운용 혁신을 했잖아요. 잘 써먹는 혁신으로 활용하는 혁신으로 가면 엄청난 강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 혹시 교육 관련해서 조금 얘기 듣다 보니까 좀 떠오르는 게 있어갖고 어쨌든 교육이 뭐 잘못됐다는 게 뭐 예전의 교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이 지금 경제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 이제 하고 있다,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 같고 제가 좀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를 봤을 때 이게 결국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리고 복지가 너무 얄팍하게 깔려 있어갖고 이게 줄 세우기를 해야 내가 내 자녀가 그리고 내가 이 위에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라서 창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다들 뭐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거를 줄 세우기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내가 경쟁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디지털 교육으로 바뀐다고 해도 계속 이 줄 세우기를 하는 동안은 진짜 학생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런 교육제도의 문제나 이런 게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노동시장의 문제나 이런 복지의 문제나 이런 게 좀 해결이 돼야 교육제도나 입시제도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대영 소장님이나 김혜경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저 충분히 요청. 오케이, 그럼 정대영 소장님. 교육 문제는 그것도 답이 없는 주제 과제인데 저는 그냥 이런 교육이 뭐 이렇게 뭐 환경 뭐 이렇게 스마트 이런 것보다는 지금 교육의 기본이 뭐냐면 그냥 사람 어울려 살게 잘 만들고 또 하나는 아주 유치하게 보면은 가정에서 애를 봐주는 것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다. 특히 초등학교 한 3, 4학년, 4학년까지는 그 기능을 지금 이미 포기를 했거든요. 지금 코로나라는 핑계를 담아서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교육이 뭐 스마트 칠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은 먼 미래에 중요할지도 모르지만 당장은 거기에 투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애들을 좀 학교에다 데려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쪽이 학교에서 좀 받아줘야지. 지금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애들이 놀아요. 뭐 하고 노느냐? 그거 하고 놀아요. 스마트 칠판. 핸드폰 빌려갖고 우리 손자애들 보면 필요 없습니다 이거.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아니 뭐 그건 뭐 언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뭐 당장 지금 눈앞에서 지금 애들을 지금 학교에서 돌봐줘야 되는데 그리고 진짜 놀게 시켜서 운동도 시켜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집에서 맨날 이것만 두드리니까 애들이 뭐야 그냥 비만
다 동네에 다 비만 걸려 있어요. 이제 약간 웃기는 얘기인데 뭔가 지금 세상이 돌아가거나 사회 현실이 경제 현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저 높으신 분들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넷제로라고 하면은 일단은 전 세계적에서 지금 그린 뉴딜 정책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핵심이 되는 건데 이제 탄소 그 대기가스 배출량을 이제 배출량이 생산되는 게 있고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나무나 이런 데서 빨아들이면서 되게 줄어들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밸런스를 0으로 맞추자. 더 이상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그거를 넷제로라고. 왜 넷이에요? 넷이라는 게 넷이 그 영어로 순 맞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그 증감률이 없게 하자 해서 제로였고 넷 제로고요. 네, 저는 이거 하면서 되게 공부가 많이 됐고 그리고 신산업 일자리 쪽에서는 고민이 많이 이렇게 부족하고 저도 경험이 별로 없어갖고 잘 모르는데 배워서 되게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사회계약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일자리 쪽으로만 그냥 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군대나 모병제 이런 쪽으로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20대 남성 청년들이 그리고 주거 관련해서도 엄청 심각한 현실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야겠다. 그래서 많이 배워서 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그 정 선생님 말씀하신 농지계요. 사실 그게 뭐 핵심이 뭐냐면 밥그릇을 어떻게 잘 낳느냐 경제거든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땅이 토지가 가장 중요한 생산 원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잘 하신 거고 지금은 또 이제 또 이 시대에 맞는 어떤 밥그릇을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합의나 새로운 사회 개혁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뭘 찾느냐, 그건 과정. 뭐 그런 부동산 정책도 되고 보상 체계도 되고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말처럼 기후 문제, 그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환경을 파괴해가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후 문제 얘기하면 우리가 출산 장려 정책을 해야 될 것인지까지도 좀 고민스러워지는 건데. 줄이는 게 사실 가장 큰 그림이에요. 저는 그냥 요새 제가 그냥 실천하고 있는 건데 채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지금 이 기후 변화에 좀 한 개인은 작은 거지만 지금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말씀하셨지 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는 나라거든요. 미국 다음으로 많이 쓰는 나라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공론화해야 됩니다. 공론화하고 떠들고 그래야 되는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떠들어서 참 이 기후 변화 우리 전체의 삶과 연결될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주로 박 대표님이 좀 더 많이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 당도 생기고 이제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이게 뭐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노력하고 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압박으로 올 겁니다. 저는 그 스타팅 포인트가 2023년 EU에서 이제 그 에너지 조건을 걸고 관세를 때리거든요. 기업이라는 관세가 이익률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기존의 이런 탄소 베이스 배를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배터리 만들어 가지고 반도체 만들어 가지고 EU에다 수출하고 할 거냐? 엄청나게 무역 장벽이 아마 우리한테 닥쳐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이것도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아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예를 들면 UN 기후국에서 조사한 거 보면 우리 좌초 자산이라고 하죠. 앞으로 기후 때문에 없어져야 될 대표적인 이제 그 탄소 배출 산업들이 우리가 40.5%예요. 그럼 막말로 40.5% 산업은 시멘트, 플라스틱, 철강이 엄청난 탄소 배출 산업 이건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럼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약 우리나라에 1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 가족 곱하면 얼마예요? 400만 원이에요. 이 사람들 생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뭐 이게 뭐 윤리적으로 이걸 하고 안 하고 이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아마 2, 3년 내에 엄청난 그 파장이 우리한테 올 겁니다.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한국이 이렇게 지금 뭐 삼천리 궁수광산이 물건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다 판이나고 우리 국민들은 노동자가 돼버리고 폐기물 전 세계 제일 많고 배출가스 제일 많고 미세먼지가 전 세계 100대 미세먼지 도시 중에 우리가 62개인가가 등록이 돼 있어요. 대한민국 에어 비주얼이라는 자료에 보면은
전 세계 공기 미세먼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3만 불 나라에서 이런 미세먼지를 겪으면서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얘기한다? 난센스거든요. 그런데 일본, 한국,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게 없습니다. 즉 글로벌 밸류 체인, 세계의 공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가 인위적으로 RVC 체제로 바꿉니다. MVC 체제로. 즉 각국의 자국 생산, 생활 필수품은 각국이 생산하는 체제. 요게 안 된다 이러면 그 주변의 리저널 VC로 다 가고 있어요. 요게 전체적인 트렌드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은 70%의 생산 설비가 수출용이에요. 대한민국 내에서 쓰는 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70%는 점진적으로 해외에다가 분산 배치를 하면 지구 자정작용이 돼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기 중국에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 물건을 공급하는 공장들이 전부 다 밀집해 있어서 이 지구 이 자정작용이 스스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지역 분배로 흐트러지고 있는 게 저는 코로나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데 갖고 저 이디오피아다 뭐 미얀마다 이런 데 가면은 공장이 있냐? 공장은 없거든요. 공장이라 할 만한 공장들이 없거든요. 그 나라의 공장들이 분산 배치해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물건을 거기서 만들면 지구는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거기다 디지털 기술까지 가서 저감 효과까지 있다 이러면 지구는 돌아오는 거죠. 이 삼천리 금수강산이 회복이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혜경. 네, 저는 방금 그 김준 선생님이 말씀 주셨던 그 의견들에 굉장히 큰 공감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치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소카도 이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4월부터 바뀌었는데, 그러고 나서 실제로 혜택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종사자들도 되게 기존에 받던 혜택을 되게 많이 못 받게 됐어요. 그래서 복지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럴 거면은 그냥 내 월급은 달라진 게 없는데 중소기업에서 낫지 않아?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중견기업으로 컸다는 건 그만큼 이제 어떤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낸다는 건데, 이 기업들이 클 만큼의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되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개혁이 근본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에 큰 공감을 받고, 미시적으로 이제 나 개인이 어떤 걸 할 수 있냐도 저도 굉장히 큰 고민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이제 정치를 어쨌든 공부를 한 사람이고 또 이런 분야에서 개혁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더 이제 기술에 관심이 많고 이 앱이나 서비스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좀 더 현장에서 더 많이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지식 서비스 산업들이 정책이랑 어떻게 좀 더 연관이 막 맺어서 갈 수 있고, 또 이 서비스들은 서비스 나름대로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좀 더 좋은 모델,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경영적인 비즈니스 평가뿐만 아니라 좀 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야도 좀 고민할 수 있을 만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고민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좀 더 같은 고민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도 영향을 많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고 살자 유튜브 채널과 다준다연구소가 함께 준비한 9번째 경제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